자, 이제 이번에는 임상표현 교육과정 구성 및 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캘거리 의대 임상표현 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실제로 인제의대에서 그동안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88년대 캐나다 캘거리 의대가 그동안에 과목 중심, 디스플린 베이스 이런 것들의 문제점,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실제로 여기 보시면 클리니컬 프로블렘 솔빙 스킬을 어떻게 키울 거냐 여러 가지 목표가 있었는데 클리니컬 프로블렘, 그러니까 즉 요새 말로 하면 리얼월드 프로블렘, 그래서 클리니컬 프레젠테이션 커리큘럼을 바꾸기로 하고 그게 1988년도 교수회에서 결정해서 91년도부터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이 한 게 120개의 클리니컬 프레젠테이션을 했고요. 실제로는 전 세계적으로 이게 너무 많다 해서 영국에서 한때 72개까지 내려갔었는데 대부분의 대학들이 대개 120개 내에 클리니컬 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니컬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실제로 의사가 환자한테 찾아오는, 그러니까 엔카운터 되는 그런 것들. 그래서 개인 환자가 또는 어떤 인구 집단 이런 데서 의사한테 프레젠트 되는 여러 가지 의사들이 해결해야 될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클리니컬 프레젠테이션하고요. 이제 120개를 했는데요. 아까 스키마를 만들어 보셨겠지만 결국 이 클리니컬 프레젠테이션, 숨이 차다, 배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했을 때는 어떤 그 케이스, 컨텍스트에서 경험을 학생 때 할 거냐. 근데 교육과정이라는 게 시간이 한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든 환자를 보게 할 수는 없으니까 미리 학교가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환은 임상실습 때 꼭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필수 질환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숨이 차다 해서 브론키얼 아스마를 필수 질환을 정했는데 그 학생이 임상실습 동안 브론키얼 아스마 환자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 환자는 브론키얼 아스마를 경험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필수 질환이라고 학교가 정했으면 그렇게 실습을 못했을 경우 또는 다뤄지지 않았을 경우 반드시 실제 모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PBL이든 CBL이든 꼭 반드시 경험하고 졸업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필수 질환을 선정한 게 중요한 아니고 학교가 필수 질환으로 선정했는데 학생이 재학 중에 그런 환자를 볼 수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본 것처럼 똑같은 효과를 갖게 할 건지 이런 이제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기초학과 임상학인 대로 프로블렘 스피시픽 스키마, 다른 말로 짧게 말하면 프로블렘 스키마, 문제 스키마인데 그걸 가지고 중요한 건 가설 연역적 추론이 아니고 기납 추론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PBL에서는 가설 연역적 추론을 훈련시키는 목표였지만 우리가 스키마를 이용해서 하는 건 기납적 추론 이제 하는 거고요.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건 어떤 변화가 있냐면 옛날에는 각 과목 중심 교육일 때는 학생 교육의 책임이 각 주임 교수한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주임 교수한테 줬던 학생 책임 권한을 학교 교육과정위원회가 가져오는 겁니다. 가져와서 커리큘럼 커미티가 이제 결정을 하는데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캐나다 캘거리가 어떻게 했냐면 커리큘럼 커미티하고 각과 주임 교수하고 권한을 5대5로 쉐어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유럽이나 뭐 북미 각국이 모든 학부생에 대한 교육 책임은 학장단과
교육과정위원회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과정위원회가 개개의 교수를 상대로 해서 학생 교육을 이제 책임지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싱콥을 한번 예를 들어보십시다. 아까 싱콥이 나왔지만 우리가 이제 클리니컬 프레젠테이션을 정해서 학생들한테 학습을 시키려면 클리니컬 그 프레젠 싱콥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가 있어야 돼요. 학교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 diminished cerebral function.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define 되면 이걸 가지고 verification을 한 다음에 두 번째는 카테고리를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카테고리를 나눌 때 항상 피지올로지, 패소피지올로지를 생각해야 된다. 이런 식의 카테고리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카디악 아웃풋이 안 된다든지 뭐지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쭉 가다가 보면 디지즈 클래스가 이제 나오고 대표적인 병이나 이게 이제 필수 질환이 되죠. 그러니까 캐나다 캘가리 같은 경우는 아울틱 스테노시스 요거에 대해서만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애들이 병력 청취를 하고 신체 진찰을 하고 감별 진단하고 검사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컴플리케이션을 예측하고 예방하고 교육하고 치료하는 이런 건데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걸 알려면 이 패소피지올로지를 누가 교육할 거고 이런 각각을 누가 책임질 거냐를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 같으면 한 26개 과목이 있죠. 과목별로 이 박스 안에 어디를 책임질 건지를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지정을 합니다. 논의를 해서. 그러니까 우선 클리니컬 프레젠테이션을 정한 다음에 이걸 패소피지올로지를 정하고 이렇게 스키마를 만든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여기에 동그라미를 칠 수가 있는데 다른 예를 들어서 아울틱 스테노시스의 디퍼런셜 다이어그노시스는 여기 쭉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내과 카디올로지가 담당하는 거죠.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카디악 아웃풋의 옵트럭션 플로우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은 해부학적인 걸 하려면 해부학이 그걸 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는 이걸 해가지고 이제 나눠주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생화학에 해당되는 건 생화학 교실을 주면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서 했대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걸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교수들이 자기 방에서 얼마든지 리비전 할 수 있게 이제 이렇게 해서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스키마를 하면서 실제 캘거리도 이 뭐랄까 스키마 교육을 하는데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우선 교수들이 제대로 이거는 캘거리 의대 본과 2학년 학생이 만든 스키마입니다. 그러니까 싱콥에 대해서 이게 뭐냐면 지금은 아마 폐쇄됐을 텐데요. 옛날에는 캘거리 의대 학생이 만든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스키마를 그러니까 블랙박스예요. 이제 교수들은 모르게 하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이게 하는데 거기 한때 열려 있던 적이 있어서 이제 학생들은 이렇게 만들지만 내과 카디올로지도 전혀 다르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키마는 그 사람의 경험, 지식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말씀드린 계속 카테고리를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카테고리가 저 카테고리하고 어떻게 다른지 디스크리미네이팅 키 팩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아까 그 클리니컬 프레젠테이션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해보면 이제 싱콥 했는데 우리나라 내과 교수님이에요. 싱콥의 원인의 하이포글라이세미아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피지올로지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더 하겠죠. 그래서 제너럴 옵젝티브, 그 다음에 졸업할 때까지 네가 뭘 해야 되고 그걸 하려면 네가 어떤 것들을, 어떤 지식, 어떤 술기, 어떤 태도를 학습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이걸 다 만듭니다. 만들고 아까 가별로 이제 나눠주는 건데요. 그래서 결국 클리니컬 프레젠테이션 따라서 문제를 나누고 키 디스크리미네이팅 팩터에서 카테고리를 나눈 다음에 디퍼런셜 디지즈 클래스를 만들고 구체적인 필수 질환, 그 다음에 이제 매니지먼트 플랜 이런 식으로 해서 스키마틱 프로블렘 솔빙에 즉 비납 치료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데요. 이거는 진짜
전통적인 또 과목 중심, 장기 계통, 문제 바탕 이런 것들이 뭐가 달라지는지 그 비교한 표입니다. 근데 보면은 클리니컬 프레젠테이션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위원회가 일을 이제 하는 거고 기초 임상 반드시 통합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교수 학습 방법은 처음에 렉처하고 렉처 아니 50대 50으로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전형적인 케이스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임상을 경험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거기에 필요한 기초과학적, 과학적 개념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굉장히 오래된 일인데 메이오 의대 같은 경우는 다른 카디올로지 통합교육과정이면 학생들이 월요일날 오전에 카디악 CCU에 가서 어큐트 MI 환자를 먼저 봅니다. 본과 1학년 학생도. 그리고 나서 이제 강의실에 와서 강의를 듣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카테고리를 나누는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노비스에서 엑스퍼트가 되려면 우선 카테고리를 얼마나 잘 나누는지 하고요. 실제로는 저는 교수들 평가할 때 논문을 쓰고 이럴 때 표를 잘 만드는 사람 아주 그 눈이 번쩍 띄어서 봅니다. 표를 잘 그게 카테고리를 잘 나눠야 표를 잘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고 프로블렘 스페시픽한 스키마를 만들어서 교육하는 게 이제 목표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서 이제 구현할 건지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좀 더 이게 과목 중심이에요. 장기 계통 중심 교육 과정.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주기, 뭐 유학이라든가 성인, 노인 이렇게 해서 교육 과정. 그 다음에 피별 교육 과정. 근데 클리니컬 프레젠테이션 커리큘럼이 이제 나온 거고요. 영국 사람들은 그게 싫으니까 태스크 베이스드 커리큘럼 이제 이런 말을 쓰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고요. 여담이긴 한데요. 과목 중심 교육을 하면 역량 바탕 의학 교육 아닙니다. 실제로 교육 과정에 아무 생각 없이 자꾸 얘기해. 최소한 원래 역량 바탕 교육을 최소한 한다면 PBL이나 클리니컬 프레젠테이션 커리큘럼은 만들어야 역량 바탕 의학 교육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의학 교육 과정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의 문제 해결 능력은 아까 케이스 스페시픽, 컨텍스트 스페시픽. 그러면 주어진 정해진 시간에 어떤 학습 경험을 하게 할 거냐. 그러니까 뭐든지 많이 가르치면 된다. 그럼 별로 도움이 안 돼요. 학생들이 재학 중에 반드시 경험해야 될 게 뭔가. 그러니까 이센셜이죠. 유스풀 라이스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학교가. 그러면 이센셜하다고 생각하는 건 누구나 전 세계적으로 동의하는 거는 반드시 넣어야 되는 클리니컬 프레젠테이션 타스크는 뭐냐면 그 나라에서 흔한 거, 흔치는 않지만 위험한 거, 여기까지는 다 하고요. 근데 여기 가면 이제 조금 생각들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시간이 부족해요. 이걸 다 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아마 참석자 중에 순천향의대 변동원 학장님도 계신데 저랑 똑같은 내분비예요. 우리 내분비하는 사람은 쿠싱 신드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가르쳐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쿠싱 신드롬은 세 번째 카테고리에 속해요. 그러니까 그 학교의 교육 과정에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실은 이거에 대한 컨센서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뭐 그렇지 않죠. 내 것도 중요한데 뭐도 중요한데 그다음에 요새는 이제 제가 쭉 일을 하다 보면 의사 국시 일을 얘기하면 복지부에서 자꾸 뭐가 날라와요. 국정감사 끝나면 다이에스터, 재난 상황에서 뭐 하는 거, 이거 교육에 넣어야 된다. 그거 다 넣으면 시간 부족해서 못해요. 그래서 맨날 싸우는데 1, 2번은 어느 학교 교육과정이든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3번은 그 학교 역량에 따라서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골라내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컨설턴트, 이건 스위스에 관한 얘기인데 꼭 안 챙기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좀 시간이 가더라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교육과정은 크게 지식 중심 교육과정이 있고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 있어요.
근데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은 경험중심 교육과정입니다. 근데 지식중심 교육과정은 목표가 세상을 보는 안목을 키우는 거예요. 경험중심 교육과정은 실제 리얼월드 프로블렘 솔빙 어빌리티를 키워주는 게 목표인데 실제로 지나다 보니까 이 두 개를 통합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식중심과 통합교육과정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지식중심 교육과정과 경험중심 교육과정을 합해서 해야 되는 게 통합교육이다. 이런 거고요. 통합교육 중에 아마 선생님들 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공간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도 통합교육입니다. 교육학 하시는 분들 통합교육인데